원한을 가진 인간은 순진하지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비뚤어져 있고 그의 정신은 은밀한 피난처와 비밀스런 길과 뒷문을 사랑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죽지 않고 살아묻히며 나중에 더 흉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죄책감은 우리가 알듯 무의식적일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처벌로만 나타난다. 초자아는 우리가 부모와 맺은 관계의 표상이다. 그것은 부모의 영향을 자아 안에 영속시킨다. 초자아는 아버지의 엄격함의 역할을 맡아서 내면화된 권위로서 자아와 끊임없이 대적한다. 엄격한 초자아와 자아 사이의 긴장은 죄책감과 처벌로 표현된다. 초자아는 가혹한 방식으로 자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처벌한다. 멜랑콜리 환자의 자살 충동은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품은 적대감에서 비롯된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적대의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더 선하려 할수록 그의 양심은 더욱 엄격하고 더 철저히 의심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벌을 주는 사람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가학적인 초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 규범, 사회적인 명령은 금지와 규율의 형태로 주입되죠. 이렇게 주입된 목소리는 무의식 속에 초자아로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너는 부족하다라는 가학적인 목소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이렇게 부모나 문화, 도덕 규범이 내면화된 무의식의 목소리죠. 이런 초자아가 과도하게 가학적인 사람은 실수를 실제보다 훨씬 큰 죄로 느끼는 경향이 있죠. 무의식적으로 자기 처벌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 나는 벌받아야 한다라는 무의식적인 감각에 시달릴 수 있죠. 프로이트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인에게 향해야 할 분노나 공격성, 적대감이 억압되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분노나 상실감을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적대감을 자기 자신에게 투사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자기 공격은 우울감이나 수치심,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적 사고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지나친 겸손함이나 자기 비판처럼 보일 수도 있죠.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늘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죄로 느낄 수 있죠. 성공이나 행복을 누려도 곧바로 불안할 수 있고 자기를 벌주려는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에게 상처 주는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나 상처받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고 다시 체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 선택과 반복은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본능과 반복 강박의 표현일 수 있죠. 프로이트는 초기에는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을 쾌락 원칙, 긴장을 줄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트라우마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꿈꾸는 환자들이었죠. 이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다시 경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반복 강박을 발견했죠. 이는 실패나 상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의적인 충동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우울증과 자살 경향을 보면서 이런 현상은 쾌락 너머에 있는 힘으로 이것이 죽음 본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본능은 생명체를 무기물의 상태, 긴장이 0인 정지 상태로 되돌리려는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음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생각이죠. 프로이트가 말한 에로스는 생의 본능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융합하려는 힘이라면 타나토스는 죽음 본능으로 파괴와 공격성, 무기물 상태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고 해체하며
정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정신은 이 두 힘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죠.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향한 욕구가 아니라 생명 안에 내재한 파괴성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우울감, 공격성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반복 강박에서도 볼 수 있죠. 정신분석가인 락강 역시 죽음 본능을 주의상스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에리 프롬은 생명지향적인 사랑과 죽음지향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적용하기도 했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타인이 바라는 것을 따르기 쉬워지고 자기 자신을 수시로 배반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진짜 자기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에 사회적, 도덕적인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기만할 수 있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즐거움이나 성취보다 고통과 패배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고 그 속에서 기묘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죠.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자기 처벌적인 마조이즘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인 니체 역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처벌하는 인간을 여러 층위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원한과 죄책감을 가진 경우가 많죠. 이런 원한과 죄책감은 외부에 표출하지 못한 공격성과 증오가 억눌리고 안으로 향하면서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식의 근원적인 죄책감이 강해지고 자기 학대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억눌리고 억압당한 경우 내면에서 뒤틀린 상상으로 강자를 악마화하고 자신을 도덕적인 존재로 정당화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원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력함에서 비롯된 힘의 전도입니다. 독일어로 슐트, 죄는 빚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니체는 죄책감의 뿌리가 채무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죠.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였지만 이 개념이 신에게 진 빚이 되어 인간에게 죄책감이 됩니다. 니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가 약속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죠. 약속을 지키려면 과거의 경험과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쉽게 잊는 존재라 강력한 방식이 필요했죠. 고대 사회는 폭력과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기억을 각인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체적인 고문이나 처벌을 받았죠. 이렇게 하면 빚은 고통이라는 연결이 영혼 깊숙이 새겨지면서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벌은 기억을 만드는 도구였죠. 그래서 사회나 종교, 국가는 벌을 통해서 인간에게 의무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사회규율을 위반하면 처벌하든지 종교적 금기를 위반하면 벌을 주었죠. 초기에는 이렇게 외부의 벌이 기억을 만들었지만 인간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고대처럼 외부가 직접 가하는 폭력은 줄어듭니다. 대신 벌과 폭력이 내면화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구조가 생겨나죠. 이게 니체가 말하는 양심의 내면화, 나쁜 양심입니다. 니체는 원래 인간 안에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고 봤죠. 문제는 사회가 개인을 길들이고 벌을 주면서 이 본능은 밖으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은 공격성은 안으로 돌려져서 주체 스스로를 물어뜯기 시작하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고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무의식적인 구조가 생깁니다. 이런 고통은 인간의 영혼에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나중에는 내적으로 감시하면서 부모 앞에서, 사회 앞에서 또는 신 앞에서 나는 빚을 졌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재판하는 법정을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집행하죠. 니체는 이런 자기 처벌적인 무의식을 인류의 큰 병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힘과 창조를 향했어야 할 에너지가 안으로 꺾이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특히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이 이 병을 제도화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도식을 굳혀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은 신 앞에서 무한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되면서 인간은 자기 혐오와 처벌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락강의 관점에서 보면 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결핍을 안고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울 속의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나이기에 근본적인 결핍감이 있습니다. 완전한 나가 없고 타자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야 하죠. 언어와 규칙의 세계로 들어온 인간은 많은 욕망들이 금지당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구조화됩니다. 락강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타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시선을 거쳐서 만들어지죠. 락강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과하게 의존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타자가 나에게 원한다고 믿는 것을 과하게 쫓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거울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이미지, 즉 완벽한 나에 집착하면서 실제의 자기, 불완전한 나를 혐오하게 되죠. 이렇게 완벽주의와 끝없는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을 살펴보면 타자의 시선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원하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 삶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완벽한 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죠. 또 이 결핍을 삶에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을 할 때도 서로의 결핍을 없애고 채우려는 마법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결핍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죠. 한편 에리 프롬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면 사회는 늘 이 정도는 성취해야 한다, 이 정도는 소유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둡니다. 자기 자신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의 기준에 지나치게 맞추려다 실패하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감정은 스스로를 적처럼 대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적으로 느끼면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게 되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더라도 믿지를 못하고 끝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소유에 더 집착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매달리면서 내가 성취하거나 소유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죠. 존재는 더 가치가 없어지고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강박이 강화됩니다. 뭔가를 잃을 때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혐오가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싸우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런 불안과 소외는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공격하면서 묘한 안도감까지 느낄 수 있죠. 무의식적 고통 속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왜곡된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프롬은 한 사람이 태어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이 파괴성이 외부로 발산되면서 타인을 탓하고 또 충분히 공격하지 못하면 내부로도 향하면서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의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죠. 한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인간이 오히려 도덕적이고 순수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묘한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고통을 즐기는 모순적인 심리가 있다고 보았죠. 특히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 속에서 인간은 일종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묘사합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지하인간은 자기를 무가치하고 초라하다고 끝없이 깎아내리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민감하다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 역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특별한 도덕적인 감수성을 지닌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종의 쾌감을 얻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순수하다 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기묘하게 화해를 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에서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는 내가 여전히 선하고 양심적이라는 증거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도덕적인 정체성에 대한 쾌감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고 자기 욕망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무의식에 있죠. 동시에 실제로는 완벽할 수 없기에 자기 혐오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선택하고 삶을 책임지기보다는 외부의 권위나 규범에 기대서 삶을 결정하는 경향이 보이죠. 또 관계에 의존하려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죠. 자신의 결핍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고 타인의 욕망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죠.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자유를 인정하고 삶을 선택하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가혹하고 그 가혹함은 외부에도 드러나면서 관계를 왜곡하고 투사하며 타인에게도 적대감이 반사되죠.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자신의 진짜 욕망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자기와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기록하거나 관찰하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부모나 사회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혐오는 타인에게 향했던 분노가 나에게 전치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는지 되돌아보고 기록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자아를 살리는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들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해보아야 하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